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사연인데요. 오늘도 두 개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중년이 되니 확실히 전과는 다른 것들이 눈에 밟히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전보다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기 조급해서 달리기 바빴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으니 욕심 없는 제 자신의 모습에 더없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네요. 젊은 시절 저는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 때만 해도 여자들은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 젊으신 분들은 다들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조금만 젊었다면, 다른 세대에 태어났더라면 중년이 주는 여유와 편안함이 좋다가도 이런 면에선 아쉽기 그지없답니다. 제가 시댁과 남편 자식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화를 어디 풀 곳이 없어 헤매이고 다녔던 시간을 생각하면 특히 더 입맛이 씁쓸해져 오네요. 오늘 지금 사연을 쓰는 공간은 작은 카페입니다. 동네 사장님과 친해져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카페인데 오늘은 새로 산 컴퓨터를 들고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개인적인 글은 자주 써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딘가 제 사연을 써보는 경험은 처음이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어딘가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듣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명 제 사연을 듣고 같이 속상해 주실 분도 공감하실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답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모든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 모양이 어느 면은 비슷하게 생겼듯 저도 상처받는 경험보단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들과 비교하여 제 작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자식들은 어린 시절 참 많이도 속을 썩였답니다. 자식, 남편, 시댁이 모두 한 세트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참 생각만 해도 숨막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만난 건 20대 초반 낭낭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남편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호탕하면서도 시원스러운 성격이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를 빼닮았었어요. 실제로 저희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었는데 중간에 한번 크게 말아드셔서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시긴 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의 그런 면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엔 아버지가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시며 부하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마치 바다를 가르며 종횡무진하는 선원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용감해 보였고 존경스러웠죠. 특히 바깥에 냄새를 묻히고 들어와 그 당시 가격으로 무척 비쌌던 간식거리들을 안겨주시면 아버지 품에 코를 박고 한참을 킁킁대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단면만 보고 판단한 것이었답니다. 쉽사리 판단을 내려버린 거였죠. 사실 아버지는 사업가로 일하시면서 가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돈만 집에 갖다 줬지 저나 친오빠에겐 관심조차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로 인해 꽤나 마음고생을 하셨답니다. 저에 비해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친오빠는 아버지에게 반감이 심했습니다. 오빠의 눈은 적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저는 오빠가 무서웠죠.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영 건고할 줄 알았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 이후 집을 나가버리셨고 다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친오빠는 그것 보라며 아버지를 욕해댔고요. 저는 아버지가 언젠간 돌아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아버지 돌아오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오빠가 뭔데 섣불리 아버지를 판단해.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아유, 답답하다. 어리니까 그런 거겠지 뭐. 아무튼 이제는 내가 가장이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 엄마도 내가 모실 거야.
오빠는 비장하게 자신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충격으로 알아놓으셔서 곡기도 끊고 지내고 계셨는데요. 오빠는 엄마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일단 내가 어디든 가서 돈을 벌면 돼. 그리고 그 돈으로 너 대학도 보내주고 엄마 집도 옮겨주고 그럼 돼.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오빠는 결의와 비장한 각오에 차있었지만 저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업 실패보다 더 큰 일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인해 빚쟁이들이 저희 가족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고 집기들을 때려 부숴댔습니다. 엄마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오빠도 마음이 미어져와 급기야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마도 저도 오빠도 어린 나이에 겪으면 안 될 일을 모조리 겪은 것 같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이상한 남편과 결혼해서 저희까지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너희를 낳아놨으면 최소한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공부 잘하는 민수는 대학도 못 가게 생겼고 민숙이 너도 그렇게 될 텐데 어쩜 좋니?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여기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그 공장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 내 친구 아버지예요. 사장님이 취직시켜준대요. 거기서 돈 벌고 어느 정도 나오면 빚쟁이들한테도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대학은 안 가도 전 저대로 잘 될 수 있어요. 저와 오빠는 열심히 위로했습니다. 특히 오빠가 엄마를 많이 챙겼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있을 때쯤 다시금 운명이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바로 오빠가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오빠는 사장이 뒤로 고용한 사람들에게 맞아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가니 오빠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허망한 눈으로 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빠, 괜찮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는 사장이었어요. 말 못하고 일했던 직원이 수백 명이었고요. 제가 그런 직원들을 대변하려다가 이 꼴 났으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전 엄마 이거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그 사장은 난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벌금조차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반드시 벌받게 해줄 거라고요. 오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여기저기 뺨이 부어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져 있었죠. 그런데도 사장이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는 선택했습니다. 오빠가 선택한 길은 검사가 되는 길이었답니다. 오빠는 그 길로 그 공장에서 나와 어떻게든 검사가 되겠다며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검사가 되는 그 길을 밟는 동안 이번에는 제가 오빠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집에서 가까운 고깃집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오빠에게 보냈고요. 그러던 중 저희 고깃집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고깃집 근처에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불안정한 매출 수익을 보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쳐났고 말했듯이 시원스러운 성격이라 만나면 재미도 있고 편안함도 컸습니다. 남편 쪽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니 저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심 남편과 결혼하면 이제 나도 좀 인생이 편해지려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돼지 냄새가 나는 거냐? 설마 얘가 내 며느리 되래라는 거야? 고졸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저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들지 못한 거죠. 남편은 옆에서 쩔쩔매고 있었고 이미 시어머니와 한패였던 형님은 저를 우습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버님 역시 수익이 높은 변호사였고 형님 역시 법조계에서 유명한 인사 집안의 출신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형님의 눈길은 마치 가짜는 걸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마음 많이 상했지? 정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됐어. 이미 나를 싫어하는 눈치시던데 어떻게 설득하고 뭘 해결하겠다는 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자기 생활력이나 좋은 면을 어머님 모르시잖아. 몰라서 저런 편견 갖고 계시는 거야. 막상 자기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좋아하시고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걸? 나 한 번만 믿어줘.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만 저렇게 했지 저희의 결혼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시아버지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제 편에 서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다면야 무조건 찬성이라고 시모의 입을 단단히 막아주셨습니다.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는 달리 정상적인 사람이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은 날 바로 전화가 와서 자신이 사과를 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 때문에 아까 좀 그랬죠. 내가 다 민망하네요. 죄송해요, 언니. 앞으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벌써부터 불편하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마음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대신 사과는 하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따뜻한 말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전 시댁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시댁에 그래도 남편을 포함한 3명은 내 편이라 생각하니 용기를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며느리가 되고 난 후 맞이한 첫 명절, 그 설날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사연을 쓴 이유도 설날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머릿속에서 더 겹쳐지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맞이한 첫 설날, 시어머니는 만두를 직접 빚어야 한다며 저를 불러서는 하루 종일 만두피를 만들고 속을 채우게 시켰어요. 떡국부터 시작해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누이가 일찍 오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시누이가 반가워서 만두를 빚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자들끼리 나눌 수 있는 소소한 대화였어요. 근데 저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거슬렸는지 갑자기 부엌에서 버럭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얘, 너 음식하면서 침 다 튀면 어쩌려고 입을 그렇게 놀려대는 거야? 어? 그건 네 시아버지랑 내 입에 들어갈 것들이야. 여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할 망정? 아휴, 어디 시댁 가서 놀궁리나 하고 앉아있어?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 일하면서 말한 거예요. 왜 그래요? 괜히 며느리 기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저는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였기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턴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만두를 빚고 있었죠. 시누이도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졌는지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그런데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떡국을 다 먹은 후 점심쯤 되어 세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러더군요. 동서, 어머니한테 드릴 돈 준비했지? 네? 돈이요? 그럼 만두 속재료랑 재료 다 어머님이 직접 사신 건데 음식값 준비 안 했어? 그거요? 아무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명절날 용돈 같은 거 주실 필요 없다고 하셔서 크게는 준비 안 했어요. 간단히 5만 원 정도만 봉투에 넣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인정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행동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잘하시고요. 직업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박사님이라 그러신 건지 아버님은 저희 부부가 어떻게든 용돈을 드릴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 주지 말라고 며칠 전부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형님의 반응이 무척이나 이상했습니다. 동서도 참 큰일이다. 어떻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동서 사회생활 안 해봤다 했나? 그래서 그런가 영 분위기 읽는 눈이 없네. 눈치도 없고. 이래서 며느리는 사회생활 해본 사람으로 들여야 한다고 했던 건데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생활하려면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릿빠릿해야 할 거야. 이건 내가 손윗 사람으로서 하는 충고니까 잘 새겨들어. 어머님 용돈 준비 안 한 거 알면 분명 노하실 거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두고 보라는 표정으로 피식 웃더군요. 세배를 하고 난 후에도 딱히 용돈을 드리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형님이 딱 봉투를 꺼내 애교를 부리며 시어머니께 건네드리기 전까지는요. 형님은 자그마치 100만 원을 넣었다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님 100만 원이란 숫자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100만 원씩이나? 못하러. 니들 살기도 퍽퍽할 텐데 말이야. 고맙다 고마워. 우리 큰아가는 우리 집안 행사라면 이렇게 늘 마음을 써주는구나. 시아버지는 형님에게 굳이 줄 필요 없다고 돌려주시려고 하는 기색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그것을 이미 가로채 품 안에 넣었기에 그럴 타이밍도 놓쳐버리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형님 칭찬을 늘어놓으며 큰며느리가 기둥 역할이 돼서 든든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것도 저를 보면서 말이죠. 마치 저에게 말하는 듯 계속 형님을 칭찬하시는데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괜히 제가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안 준 며느리가 된 듯한 느낌이었죠. 엄마, 우리도 준비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못 드린 거지. 어머 서방님, 원래 이런 건 눈치껏 드리는 거예요. 형님은 남편의 말까지 깔아뭉개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저란 사람에 대해 단단한 어떤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 행사 날만 되면, 특히 자신의 생일만 되면 미리 고지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내 생일인 거 알지? 아무리 네 시아버지가 돈 쓰지 말아라 해도 그 짠돌이 양반이 하는 말 듣지도 말고 네가 알아서 잘 챙겨 넣어. 알겠냐? 돈은 현금이 최고니까 현금으로 준비하고. 아휴, 내가 이런 것까지 지도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참나. 아, 그나저나 너 우리 아들 내조는 잘하고 있는 거지? 걔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너까지 편하게 집구석에서 뒹굴거리고 있다면 그거 아내로서 자격 없는 거다. 알지?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적대감은 깊고 깊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를 풀어보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고 잘 모시고 싶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제가 챙기려고 했고 명절날도 일부러 일찍 가서 시어머니를 돕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미 저란 사람 자체가 시어머니에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겪고 또 겪어보니 그런 판단이 내려지더군요. 어느 날은 형님과 비교되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의 생신날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듬뿍 넣어 준비해 갔더니 제게 이러는 겁니다. 너 내가 말한 대로 아주 그대로 했네. 얘, 어떻게 이렇게 돈만 달랑 들고 왔어? 하다못해 쪽지라도 하나 써와야지. 네 형님 좀 봐라. 좀 보고 배워. 얘는 일하면서도 틈틈이 시간 내서 나한테 편지까지 쓰지 않니? 사람이 그런 정성이 있어야지. 선물이라고 주면 끝인 줄 알아? 특히 어른들한테 하는 선물은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디 있다니? 아유, 하여튼 기본도 안 돼 있어가지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동서 잘 가르칠게요. 동서가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겨우 고깃집에서나 일해봤으니 뭘 알겠어요. 제가 가르칠 테니까 동서 앞으로 잘 보고 배워도 어머님도 기분 푸시고요. 생신날 주인공이 기분 안 좋으면 되겠어요? 어머님은 형님의 콧소리 섞인 말에만 순순히 나왔습니다. 알겠다며 그럼 저를 잘 교육시키라고 하더군요. 너무 우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너무 호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를 인정해줄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쏟은 건지 후회가 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잖아요. 저 나름대로 어머님 눈에 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저번 날에 김치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집까지 만들어가지고 갔는데도 한마디도 고맙다고 말씀도 없으시고 어머님이 심부름시킨 일도 제가 마다한 적 한 번 있었나요? 형님은 일하는 사람이라 바쁜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저 시키는 거 뻔히 불공평하다는 거 아는데도 어머님 위해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해요. 웃기고 앉았네. 이게 어디서 눈물 질질 짜고 자빠져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한창 서러움을 토로하자 그때 마침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눈물이 그렁한 제 눈을 보고는 시아버지는 이미 상황을 예측하신 듯 시어머니를 조용히 책망하셨어요. 시어머님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네요. 그렇게 생신은 흐지부지 끝이 나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중에도 저에게 와서 시어머니를 크게 꾸짖었으니 앞으로 저를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곱고 참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별일을 다 겪는구나. 다른 집에 갔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이고. 저는 그때 아버님의 따뜻한 말에 너무 큰 위로가 되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친정도 친구도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친정에 연락하면 걱정할까봐 하지도 못했고 남편 역시 사업이 바쁘다며 모르쇠였습니다. 외려 모르쇠 정도였다면 참아주었겠지만은 제가 한탄을 어렵게 토로하면 이런 식이어서 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나보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시비 걸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아. 한가롭게 집에 있으니까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도 각오했던 일이잖아. 그냥 받아들여 무시하든가. 무시가 안 되니까 그러지. 당신 이름은 무시가 되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 식구들은 당신한테 잘해주잖아. 늘 넘치게 잘해주는데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돼? 실제로 저희 친정 집안 식구들은 남편을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빠도 남편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죠. 오빠는 자신의 꿈을 이뤄 검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남편이 무언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오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는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말하니 어느 날 남편은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야, 우리 집이랑 네 집이랑 같냐? 다르지? 다르다니 뭐가? 수준이 다르잖아. 뭐 우리 집이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형도 형수도 나도 잘 나가는데 당신은 조건부터 뒤처져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당신 힘으로 뭐라도 되어보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기까지 옆에서 내조하며 온갖 것들을 도맡아 해주었더니 어느새 저는 집구석에 가구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있다 하면 새로 다시 해주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저 스스로조차 그런 행위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서서히 변한 것은 그때쯤이었습니다. 대신 제게도 숨 쉴 구멍은 있었는데요. 바로 신우이였답니다. 신우이는 기가 막히게 자기 오빠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직장 문제로 저희 집 근처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첫 애를 낳고 나서 남편의 무관심에 점점 지쳐갈 때쯤이었을 거예요.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이 없는 것을 보곤 어느 날 남편을 불러다 앉혀놓고 말하더라고요. 오빠, 언니한테 잘 좀 해. 언니만한 사람이 어딨어. 오빠 챙겨주고 애 다 봐주고 언니만큼 살림 잘하는 사람 나는 보지도 못했어. 언니가 불평불만 없이 챙겨주면 고마운 줄이라도 알아야지. 오빠도 고맙다는 말 할 줄 알아야 돼. 난 요즘 혼자 독방 육아하는 언니가 너무 가엾다고. 오빠 어제도 외박했다며? 애기가 오빠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 너는 왜 와서 또 짹짹거리고 있는데? 안 바쁘냐? 저는 신우이가 고마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내질러주니 속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사업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던지라 그 말을 또 튕겨내버리곤 왜 여기까지 와서 바가지를 긁냐며 신우이를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후에도 번번이 저희 집을 찾아와 남편을 나무랐고 저를 여러모로 지켜주었네요. 아마 신우이가 없었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지 모를 만큼 고맙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또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형님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때는 시어머니의 여행을 두고 말이 나왔을 때랍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모이는 친구들 모임에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해외여행이란 말에 혹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화려한 세계가 가득할 해외여행을 반드시 죽기 전 가셔야겠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굳이 왜 집을 비우냐며 두 분이서 그 문제로 잠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을 모두 둘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쪽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문제는 형님이 이것을 가족여행이라는 테마로 상의 없이 바꾼 것에서 출발했어요. 돈은 제가 지원해드릴게요, 어머님.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가야죠. 가는 김에 저도 같이 가요. 아니면 아예 가족여행을 가는 건 어때요? 아버님도 해외여행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지만 갈 때마다 정말 좋거든요.
형님은 갑자기 가족여행을 가자며 주제를 바꾸어 말을 이어갔고 반드시 저도 같이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나 저는 아직 갓난아기인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게 조금 겁이 났어요. 사실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심했거든요. 거기다 우리 아이를 해외까지 데려가 같이 고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장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더니 이어진 형님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무척이나 매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단히 곡해하고 계셨어요. 아니, 너 지금 장난하냐?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이럴 땐 장단은 맞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 지금 네가 간다 안 간다 하고 자빠져 있어. 며느리로서 우리 큰아가처럼 비용을 대준다 뭐 해준다 해도 모자를 파네.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로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요. 무서운데 어떡하나요? 그리고 아기는 어쩌고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시어머니는 상상 이상으로 노하셔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헬쓱해져서 저러고 다니는 거 내가 보고도 못 본 척 가만히 뒀더니만 얼마나 네가 나를 얕봤으면 해외여행 가자는 거 하나 못 간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앉아있어. 괘씸해서 원. 너는 네 큰형님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냐? 쟤는 돈도 벌고 애도 키워 우리 여행비도 지원해준다는 애야. 넌 네 형님에 비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데 쪽팔리거나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사람으로서 그런 걸 알긴 아는 거냐? 아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네가 쟤처럼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괴상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아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겠지. 어머님! 저는 이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틈만 나면 형님과 비교하며 말하는 것도 화났지만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며 집 나간 아버지를 들먹이다뇨. 아무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아래라고 해도 그게 큰 어른이란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온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다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왜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얹으시냐며 굳이 그래야 하냐며 대들고 따지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기에 더 노하셔서는 펄펄 뛰었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훈계하려고 들어? 겨우 애 낳아놓고 앉아서 내 아들 등골 쪽쪽 빨아먹는 주제에. 너 설마 네 친정오빠가 검사다 뭐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냐? 그런 거라면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어. 우리 큰며느리 집안 자체가 아주 유서 깊은 법조계 집안이니까. 니네 친정오빠는 갖다 붙일 수도 없다고. 어머님, 제발 제 가족 비하 좀 그만하세요. 저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제 오빠까지 무시하려 드세요? 도대체 어머님은 어디서부터 뒤틀리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이해해보려고 해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해도 이젠 마음이 안 내킨다고요. 어머니 일단 말씀 함부로 하신 것부터 사과해 주셔야겠어요. 안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시댁에 오기 껄끄러워질 것 같네요. 뭐야? 누가 누구한테 뭘 해? 사과를? 이게 미쳤나? 그때였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점점 전입가경으로 이루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번쩍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손에 맞을 거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지만 피하지 않았고요. 모르겠습니다. 아플 걸 알았지만 별로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눈은 저도 모르게 감긴 것 같아요. 나중에 실눈을 뜨고 보니 다행히 시어머니의 손을 시누이가 맞고 서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미쳤냐며 며느리 얼굴에 왜 손을 대냐며 시어머니를 혼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역성을 내쉬었고요. 아가, 미안하다. 집에 가 있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하마. 시아버지는 저희를 먼저 보내야겠다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시누이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거니 서 있는 남편을 혼냈었는데요.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태도를 취하더군요.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었냐며 저보고 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주 여기에 질려버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듯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 이후 한참간은 남편과 별거한 채로 지냈습니다. 친정에선 제가 무슨 일이 생긴지 눈치채었지만 제가 말해주기 전까진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저 삼시세끼 제 밥을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고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건 친정에 발을 들이고 오빠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빠가 어느 날 친정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묻더군요.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설마 남편이 속 썩여?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오빠는 안 되겠다며 곧바로 저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남편은 오빠를 보자마자 움칫 떨었습니다. 오빠가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오빠에게 끌려가 한참이나 훈계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지 자네가 알 거 아니야. 우리 민숙이 착한 애야. 우리 집에서 워낙에 험한 일을 겪어서 시집가면 그저 잘 사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보낸 아이라고. 도대체 남편으로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애가 자기 시댁에서 당하고 살고 있으면 든든한 반팽마개가 되어줘야지. 뭐하고 있었는 거냔 말이야. 그 순간 오빠는 제게 친정 아버지와 진배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말에 괜히 눈시울이 시큰거려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아내느라 애썼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 서 있었고요. 그것도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요. 오빠는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간 바로 이혼이라며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에게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절대 아니었고요. 애 키우는 동안 조금씩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요. 애가 정말 이대로 아빠 이름을 까먹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도 아빠를 좋아하니 남편 역시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원래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욕심은 많았지만 커가며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고 따르는 자기 자식이 생기니 점점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변화가 무척이나 반가웠고요. 이대로 조금만 더 이 행복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남편이 가끔씩 주말에 저와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나들이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정말 행복했거든요. 여보, 앞으로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 나 시댁 너무 힘들어.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어머니, 우리 형님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 나 시누이랑 시아버지 덕분에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도 지금까지 무심했던 거 인정해. 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홀해졌나 봐. 그리고 사실 말 안 했지만 나는 형한테 콤플렉스가 있거든. 형이 워낙에 잘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 형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무시하는 말이 기분 나쁘고 듣기 괴로울수록 더 일에 매진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이해해주라. 남편은 콤플렉스가 있었다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렸을 적 자신보다 뭐든 더 잘하는 형을 보며 늘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다고요.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완전히 신뢰는 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때의 저는 남편이 짠하고 남편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며느리 증후군처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휘둘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후 남편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인생 선배님들은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식놈이 딱 사춘기쯤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건 오롯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에 있는 여자라 무시하고 바깥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녔거든요. 바깥 여자들은 모두 남편과 같이 일하는 여자 아니면 어엿한 직업과 돈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아무리 다른 여자들이 끌린다 해도 애 있는 유부남이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쩌다 저에게 바람이 걸려도 자기는 절대 맹세코 그런 적 없다며 발을 빼도 모자를 파네 뻔뻔스레 나오는 것도 징글징글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원래 사업하는 남자들 다 그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어떻게 여자를 안 만나고 다니냐? 내가 그 여자랑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룻밤이라고 하룻밤 내가 데리고 논 거야. 당신은 그런 여자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내 와이프는 당신이고 애들 엄마도 당신이잖아. 난 이혼 생각도 없고. 그럼 된 거지, 안 그래?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살아. 내가 주는 돈으로 애들만 잘 키워주고. 장난해? 지금 그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짓거리는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애들 앞에서 바람을 들키길. 애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는 또 어떻고. 당신은 바람피는 아버지로 남고 싶어? 애들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냐고. 아이, 또 왜 이렇게 극단적이실까? 여보, 오버하지 마. 사업하는 남자들 다 이런다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도 사업하면 아마 나처럼 살게 될걸? 그냥 좋게 넘어가자, 좋게, 어? 내가 앞으로 허튼 짓 안 할 테니까. 그럼 됐지? 저는 그 당시 남편이 아니라도 여러 문제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식놈들 중에 한 놈은 학교에서 누군가를 패고 다녀 여러 번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나머지 한 놈은 외려 맞고 다녀 마음을 아프게 했죠. 어느 쪽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운명이 주어진 걸까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해선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아실까요? 남편과 싸우는 것도 어느 순간부턴 지긋지긋해지니 그냥 저 양반이 어떻게 살든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그저 내 자식들 문제만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저희 둘째 애가 왕따를 크게 당해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느 날 메모를 남겨놓고 집 밖을 나갔는데 그건 유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맙고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해서 미안해.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유서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나갔는데 둘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까지 해야 했죠. 나중에 어렵게 둘째를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나 많은 질곡이 있을 수 있는지 전 딱 한 번만이라도 신이 내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제 앞에 있던 둘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 둘째를 지키기 위해 둘째를 데리고 시골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어머니가 시골에 있었기에 둘째가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기를 기대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골행을 선택한 후 저는 둘째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간절함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식에게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제가 시골행을 선택했던 그 방식은 둘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오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살 것 같아.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다 좋아. 사람 없는 곳에 오니까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할머니께 너무 감사해. 할머니가 밤마다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덕분에 편안했어. 둘째의 말은 무척이나 짠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슬 둘째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둘째를 데리고 남편 집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제 예상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 여자를 이미 며느리로 취급하고 있는 대화가 오가는 중이었죠. 중간중간 남편과 전화할 때 이상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 느낌이 조금 쎄하긴 했지만 설마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연루되어 있는지는 몰랐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왔니? 아유 참 거지 같은 타이밍에 왔네. 다른 말할 건 없고 우리 애가 새 여자 들었다고 한다. 니들도 안 맞은 지 오래됐지? 애들도 컸겠다. 슬슬 갈라설 때 됐으니까 얼른 정리해라.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 뺨을 칠 뻔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제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조용히 손을 내렸어요. 남편도 옆에서 일단 이혼 절차가 정리될 때까지는 따로 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된 것 같네요. 남편 같지 않은 남편놈이랑 사는 것도 징글징글하고 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역겨운데 아주 잘 됐네요. 저는 이 한마디를 지르고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시누이의 배려로 괜찮은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자식들은 어차피 남편에게 정도 없었고 방황했던 첫째 놈도 제 아빠가 인간 이하라는 걸 알고 나선 정이 떨어졌는지 방황을 그치고 저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은 컸지만 자식을 얻은 기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대신 저는 남편과 곱게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짓을 돌려주고 싶었고 어떻게든 위자료라도 받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시게 된 거였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시골에 아들과 함께 내려가 살 때 저희 엄마가 잘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파왔습니다. 우리 둘째가 나아질 수 있었던 건 따뜻했던 엄마 덕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길 기도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암 말기 환자였고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가 아프시고 당장 죽음이라는 상황이 앞에 닥치니 입에서 나가는 단어는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했다 이런 말들 뿐이더라고요. 그 순간 살아생전 더 많이 해드릴 걸, 시골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한마디라도 더 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의 상황과 별개로 남편이란 놈은 똑같이 그지 같았습니다. 설날이란 명절이 다가오자 저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혼은 할 때 하더라도 시댁은 가자고요.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지만 제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떠올랐어요. 아직 저희 소식을 자세히 모르는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 얼굴을 보고 이혼 사실을 밝히고 싶었죠. 그래서 명절날 가겠노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 분통을 터뜨리실 겁니다. 설날 명절 연휴 첫날 시댁에 갈 준비를 하던 차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직 집이지? 얼른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뭐라고? 알겠어. 준비하고 바로 갈게. 엄마가 위급하시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친정엄마의 병원으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위급하다니까 일단 난 병원으로 가야겠어. 당신 차 시동 걸어놨지? 우선 그쪽으로 가자. 뭐? 아니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설날엔 당연히 시댁부터 가야 하는 거지. 미쳤냐? 네 어머니 그거 깨병일 수도 있어. 죽을 날 받아놨으니까 괜히 깨부리는 거라고. 너랑 나 끝나는 마당에 나 거기까지 가서 죽어가는 노인네 보고 싶지 않다. 약속한 대로 시댁부터 가. 그리고 병원을 혼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그 순간 너무 황당해 부들부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 오빠에게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 손을 덥석 붙잡더니 강제로 저를 차에 태우더군요.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 성질머리는 못 말린다는 걸 알아서 안절부절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고요.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도 저는 표정이 잔뜩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친정엄마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다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튕겨져 나가듯 차에서 나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못 들어가. 안 간다고. 우리 엄마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댁부터 가야 한다고? 내가 미쳤니? 내가 만만해? 나는 병원으로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가. 야, 너 죽고 싶어? 남편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왔고 저는 질세라 외쳐대며 어떻게든 가겠다고 빡빡 우겼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던 찰나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시어머니와 마주쳤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할지 뻔했기에 저는 바로 택시부터 잡으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때 전화가 걸려온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등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엄마가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그만 풀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자 주체할 수 없이 감정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빠에게 다 말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그곳을 가지 못했는지, 남편이 발목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모두 말이죠. 오빠, 갈 수가 없었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나 어떡하면 좋아? 오빠는 잠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오빠가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오빠와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빠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가 지금까지 시댁에서 무슨 대우를 받아왔는지 알게 된 이상 그 자식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도. 저는 정신이 없어 흘려들었지만 오빠는 그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사란 직업을 이용해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부패들을 조사한 것이죠. 오빠는 남편의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와 더불어 회사 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조사했습니다. 남편은 오빠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상간녀와 살림을 합칠 생각에 희희낙낙하고 있었고요.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많은지도 모르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저에게 얼른 이혼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었는데요. 저는 그저 웃으며 결혼을 축복한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이혼 소송 중이니 기다리세요. 결혼은 축복드릴게요. 그놈이랑 한번 잘 살아보세요.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남편은 구속이 되고 난 후에야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니 네 오빠 시켜서 나 망하게 하면 네가 웃는 게 뭔데? 너 애들 엄마야. 애들이 이런 걸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당장 네 오빠한테 말해서 취소해달라고 해. 빌라고.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오히려 당신이 구속되길 원하고 있다고. 하기야 애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니 어떻게 애들 마음을 알겠니. 나한테 지금까지 한 짓들은 용서할 수 있어도 우리 엄마 마지막 못 보게 한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감옥에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살아봐. 감옥? 누가 감옥에 가? 그렇게 처절히 말하던 남편은 결국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2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고 말이죠. 참혹한 대가를 받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저와 아이들은 흐뭇하게 웃었네요. 물론 남편이 망하며 시어머니도 그간 남편 돈으로 사치했던 것이 딱 끊겼기에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더불어 오빠가 형님이란 그 못된 인간의 실상도 탈탈 털었기에 어머니는 더 기댈 곳이 없었죠. 그 점에서 전 너무나 통쾌한 결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얘야,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줄 순 없겠니? 내 큰며느리까지 네 오빠가 지금 가만히 안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인지상정이 아니지 않겠어. 제발, 나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전혀 안 믿기는 말이네요. 어머님까지 감옥 가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입 다물고 계세요. 어느 날 무릎을 꿇으며 빌러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렇게 당당히 응수해 주었던 것도 너무나 통쾌했고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다사다난한 인생을 벗어나 평온한 여유를 느끼고 있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의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아이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사연자분께서 소중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기적 같은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가에 위치한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 생각에 잠기곤 하네요. 힘들게 살았던 저에게 1년 전 특별한 기적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에 눈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니 저에게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때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겐 시댁이라고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 집에서 간간히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는데 결혼하고도 매일 집에 혼자 있으니 쓸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올 때는 그 조그만 거 하나에 기분이 풀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길을 걸을 때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던 꼬마아이에게도 웃으며 사탕을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유난히 퇴근이 늦는 남편이 걱정돼서 현관만 바라보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도록 남편이 오지 않자 혹시나 눈길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거실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오고 있는 게 보이진 않을까 싶어서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근데 집 앞에 남편 뒷모습이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담배도 피우지 않는 남편인데 눈이 이렇게나 많이 오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 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남편을 부르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얼굴만 빼꼼 내밀어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점퍼 앞 살짝 열린 지퍼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지퍼를 내렸는데 글쎄 그 품 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갓난쟁이 남자 아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운 밖에서 남편과 함께 추위에 떨어서 그런지 그 뽀얀 볼이 빨갛게 홍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어찌된 양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냐고요. 남편은 아기를 안은 채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무슨 말이야? 설마...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에 설마 그건 아니겠지 했던 일이 사실이 됐습니다. 바로 남편의 아이였던 거죠. 저한테 한없이 잘해주던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라곤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믿겨지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 아이가 맞냐고요. 네, 맞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요. 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먹으로 남편을 때리고 할퀴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 나만 사랑한다면서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대답해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적어도 애는 만들어 오지 말았어야지. 정말 미안해. 정말. 남편은 제가 때리는데도 방어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만 있더라고요. 제 기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라도 맞겠다면서요. 전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한참을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머리에 열이 뻗쳐 정신만 더 아득해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때리던 와중 갑자기 으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 품에 있던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 당황해서 때리던 걸 멈추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는 처음 봤는데 이게 사람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그맣더군요. 순간 그 오밀조밀한 얼굴에 남편과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한텐 죄가 없잖아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죄인의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멍하니 며칠이 흘렀어요. 이게 어떡할 건데? 누구 앤데? 사실은 그게... 그때부터 남편의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상대 여자가 누군지 절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술김에 한 번 실수했는데 상대 여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에게 건네주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 애 당신은 맞는 거야? 확실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듯 물었지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그 여자 집에도 찾아가 보고 연락도 시도해봤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고 합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여길 데려온 거야? 풀 죽어 말하는 남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이 추운 날 아이를 맡길 데가 도저히 없어 염치를 무릅쓰고 집에 데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도 뻔뻔스레 느껴졌어요. 앞으로 남편한테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당신이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거야. 당신 배신한 것도 미안해서 죽고 싶은데 이 아이까지 당신한테 키워달라곤 죽어도 말 못해. 전 그럼 고아원을 알아보자며 매정하게 말했어요. 제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남의 아이를 기를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밖에서 딴짓거리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고아원을 알아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제가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아이라 이름도 짓지 않고 그냥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전 급하게 분유를 한 통 사다가 먹이고 아이 옷도 주변에서 구해다가 되는 대로 입혔습니다. 제품에서 분유를 먹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의 어딘가는 그 여자를 닮았겠지라는 생각하니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떠올라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조그만 입으로 오물오물 젖병을 빠는 아이를 보면 또 금방 마음이 가라앉곤 했죠. 그렇게 아이를 낳으며 심장까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우는 아기의 얼굴을 만져보니 살면서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더라고요. 전 화가 났던 것도 잊은 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둥가둥가 흔들어도 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등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참을 달래던 끝에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면 제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이유로 저에게 설설 기고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죽을 것처럼 미안해하며 숨죽여 지내더라고요. 그쪽이 제 쪽에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이 고아원 몇 군데를 알아본 후 제일 괜찮은 곳으로 아이를 보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짐을 싸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칭얼거리더라고요. 문 밖을 나서자 자기가 버려진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아기야, 쉿, 왜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그런데 달래기 위해 남편이 아이를 안으려 하자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가슴팍의 옷을 꽉 붙잡고 놓질 않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엔 남편한테도 잘 안기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제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굳게 먹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키웠던 정을 무시할 순 없는지 사실 가슴 한켠에선 보내기 싫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혼외자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온 것이었는데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속에 있던 도끼가 사르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가 참 미련하고 바보 천치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추운 날 이 가여운 아이를 남모르는 곳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한 달 동안은 그래도 한 달 동안 저는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잠시 깊은 고민을 거친 뒤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에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제 발을 어루만지며 고맙다고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그렇게 전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친정에선 역시나 난리가 났지요. 특히 친정엄마는 땅을 치며 곡소리 나게 우셨고 그 옆에서 저나 남편 둘 다 무릎을 꿇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식도 아닌 상간녀 자식을 키우겠다고? 너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근데 네 자식도 아닌 다른 것의 자식을... 아이고 이 모자란 거사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너 애미 속 타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 이러냐 어? 이봐 자네. 내가 자네 부모 없는 거 알면서도 결혼 허락해줬을 땐 자네 인성 하나만 보고서 이 결혼 허락한 걸세. 내 딸 굶기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말 믿은 거야. 근데 기어이 이 지경을 만들어 오나? 어? 자네가 사람이야? 친정엄마는 절대 그 아이 못 받아들인다며 연을 끊자는 말까지 입에 올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염려가 크셨던 거지요.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키우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지 아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치 제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던 듯이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후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새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걸까요? 버려진 아이가 불쌍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당직을 서던 날이었어요. 김창식 씨 와이프 되시는 분 맞죠? 얼른 여기로 오셔야겠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정신없이 달려갔을 때 이미 남편은 형체를 잃은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안 돼, 여보! 남편과 이별 인사를 주고받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알고 보니 창고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혼자 불을 끄던 남편이 쓰러져 실려온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로 인한 질식은 그대로 사망으로 이어졌고요.
그 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머리가 뒤죽박죽이라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일찍 과부가 된 저를 위로해주던 친구들과 친척들의 위로만 생각이 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뒤 남편이 죽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땐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후였어요.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도 앞으로 이 아이를 남편 없이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혼자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친정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앞섰습니다. 차라리 친정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 결심한 이후로 독하게 인연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된 이 가여운 아이, 이 아이에게 남은 것은 저밖에 없었고 저한테 남은 것도 이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와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어떻게든 널 키울 거야. 전 아이를 안고 혼자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과부팔자가 돼서 아이를 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이일 저일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네 애도 아닌데 못하러 그 고생을 하며 키우냐면서 혀를 끌끌 찼지만 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 젊은 나이에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거 너무 안쓰러운데 누구라도 만나야지. 저 나이 들면 못 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내가 건너 우리 아는 친척 동생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 짝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성격도 좋고 직업도 괜찮아. 굶기진 않을겨. 가끔은 저한테 다시 시집을 가야 한다며 그러고 어떻게 사냐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어요. 아이 들쳐업고 식당 사장님의 눈치를 살피며 일하는 거 가끔은 뼈가 삭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래야 하나 잠시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만 포기해버릴까 하는 순간에 저를 향해 미소 짓는 아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아이, 나만 믿고 있는 이 아이,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어요. 아이는 엄마인 저를 참 잘 따랐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잘 놀아주지도 못하는 저였는데 이런 엄마도 엄마라고 제 볼에 뽀뽀해주며 애교를 부릴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볼을 꼬집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저한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제 아이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웃지 못할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건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울고 웃고 하면서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벌써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는 매일 퇴근하고 온 저에게 찰싹 붙어서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제잘 얘기했어요. 저는 하루의 피곤함을 아이와의 수다로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 되게 피곤해 보여. 내가 엄마 해줄래. 응? 우리 아들이? 내가 엄청 시원하게 해줄게. 나 엄마 잘해. 아이가 그렇게 조그마한 손으로 조물딱거리면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저를 살게 하고 있었고 힘든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동네 이웃의 입방정으로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됐어요. 사실 어느 정도 크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전 날마다 방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민철아, 이 문 좀 열어봐, 응? 제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철아. 아, 절로 가라고! 엄마도 아닌 사람이랑 말 섞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왜 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화내고 밥 먹어, 응? 제가 발을 동동 굴러가며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갇혀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엄마가 민철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민철아, 방문 열고 엄마랑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 소리 하지 말라고! 듣기 싫어! 제 엄마 아니잖아요. 내 엄마도 아니면서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순간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이 아이를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역시 아닌 건 아닐까요? 아이가 받았을 충격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 때문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전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매일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말을 걸며 다가가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제육볶음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고 아이를 불렀어요. 역시나 대꾸도 안 하는 아이였지만 오늘만큼은 꼭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의 팔을 끌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음식만 바라보더군요. 전 제육볶음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아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 제육볶음 좋아하잖아. 엄마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한 입만 먹어주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팔을 탁 치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육볶음이 든 접시를 싱크대에 들고 가서 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한마디 하고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전 싱크대에 버려진 제육볶음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고 흘러넘쳤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허망한 마음뿐이었어요. 저의 성급한 마음에 아이와 한 걸음 더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민철이가 요새 애들 돈을 뺏는다는 소문이 있네요. 작년까진 얌전하고 공부만 하던 아이였는데, 그리고 어젠 학교 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려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자긴 부모님 없다고 하지 뭐예요? 어머님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우리 민철이가 엄마가 없다고 했다고요? 선생님의 말씀에 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전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민철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그 후에도 민철이는 계속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었고 놀러 간다고 학교를 빠지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집에 잔뜩 데려와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언제까지 엇나갈 건데! 엄마도 지쳐! 엄마도 힘들다고! 엄마 힘든 건 눈에도 안 보여? 그런데 비명을 지르듯 한 말에도 아들은 침을 퇴 보이게 뱉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를 찾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나간 아들은 정말 일주일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급기야 제가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철아, 제발. 촛불 하나를 켜고 민철이가 돌아오길 빌었던 게 10일 정도 됐을 무렵 다행히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누군가의 신고로 발견할 수 있었고 울먹거리며 집으로 데려와 앉힐 수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제 다신 안 그럴 거지, 응? 아무리 엄마가 밉고 싫어도 너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 말에 들은 척도 안 하고 벽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참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울 것 같냐고 인연을 끈 차던